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공매도가 금지됐던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났었다라고 하죠. 롱숏 전략을 써오던 이 헤지 펀드들이 이 숏배팅으로 리스크 헤징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매수를 주저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기대했던 숏 커버링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하락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다고 보고 이 세력들이 버티게 나서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또다시 이 글로벌 경제 상황을 우리가 좀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마침 이번 주 좀 증시를 들썩이게 할 만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이 좀처럼 길을 못 펴는 것 같아요. 이 시장만 창대하고 끝은 이렇게 주저주저하게 되는 이런 흐름 나오는 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방송할 때만 해도 조금 뭐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락을 좀 즐기자 말씀드렸고 네. 사실 뭐 이게 그 효과가 조금 길게는 가지 못하더라도 조금 한 며칠은 사실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섹터가 되든지 간에 분명히 뭐 매매 차익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다음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것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네. 변동성만 좀 급격하게 키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그런 효과로 가는 것 같고 또 이제 과거와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오늘은 또 반도체 섹터들이 또 상대적으로 지난주에는 거의 열탕이었다가 뭐 온탕 냉탕이 아니라 열탕에서 거의 뭐 냉동실로 급격하게 또 들어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11월 달까지는 계속 변동성들이 계속 지속될 거 있고요. 다만 뭔가 큰 뭐 해결책 한 방들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대금도 감소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거래대금 감소되면서 패턴이 이제 좀 변동성 죽어가는 그 느낌이 언제까지 갈지 또는 언제 변동성이 좀 확장되고 위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지는 한번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 팀장님 네. 주름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오늘 저요? 힘드셨나요? 네.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름살이 왜 이렇게 늘었냐고. 그렇습니까? 오늘 요즘에 조금 운동을 좀 격하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죠. 예, 살이 좀 급격하게 빠지고 워낙 있습니다. 또 스포츠맨이셔가지고. 네. 네. 박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뭐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온도차가 너무 극명하게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보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잘 가는데 이 국내 시장 이거 뭐냐 도대체 그러한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안타까운 그러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되고 실적 자체는 정말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물론 그 사이에 많은 변동성은 줬던 종목들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뭐 미국의 GDP 성장률도 뭐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흐름을 좀 지나가게 되면서 지금 4분기에 대한 예측치도 지금 2%가 넘는 좀 성장률을 좀 예측치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악재가 있을까를 좀 찾아봐야 될 정도로 정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보시게 되면 뭐 CPI 발표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온도의 차이가 더 글로벌적으로 좀 확산될지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 부분이 아닐까 좀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는 남아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타겟과 월마트 같이 소비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떤 미국 경기 또는 글로벌 경기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거래 대금이 양시장 합쳐서 거의 한 10조 원대 정도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외국인 기관들 매도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12조 정도 되는 거고 오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막상 코스닥이 1.8% 정도 빠졌는데 네. 막상 코스닥 외인 매도는 300억 매도했거든요. 그리고 기관은 900억, 심지어 거래소도 300억밖에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온도차가 너무 큰 거죠. 그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단의 변동성보다는 지금은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중소형주 실적 발표 시즌인데 그거에 따른 한국장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미국이 많이 떠서요. 심지어 우리가 막상 나스닥을 보는 것보다는 필반을 보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반 4% 떴어요. 사실 엔비디아 2% 떴고요.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적이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시초가가 갭을 떠서 조금 올라가다가 바로 좀 거꾸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한 9시 한 10분, 20분 사이에도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서 한 5분 만에 갑작스럽게 매도가 나와요. 근데 그 매도가 저희 집 표현으로 스트레스성 매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크게 던져버리는 거죠. 그게 시장가로 후루룩 나오기 때문에 좀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그걸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가 너무 헷갈려요. 헷갈리는 것 자체가 오늘 오후에 한 2시 한 4, 50분 정도에 보시면 갑작스럽게 초전도체가 갑자기 훅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 종목들이 제 눈으로 봤는데 2분 만에 10%의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한 7, 8분 만에 밑에서 한 20%씩 올라가고 다시 빠지고요. 그러면은 어떤 식이 드냐면, 오늘 반도체는 좀 빠졌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일부 몇 개 빼놓고는 조금 밀리고 있으니 시장에서 해볼 만한 것들은 그냥 뭐 대마주나 해야겠다. 이런 식의 시장이 오늘 전개된 거죠. 우려스러운 점은 이겁니다. 이게 내일도 그럴까 봐. 시장은요, 뭔가 액티브한 생물 같은데 이 생물이 된 시장이 계속 연속적으로 학습 효과가 나오게 되면은 또 우리가 공매도 금지 이전으로 되는 재미없는 10월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황 팀장님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10월 달보단 11월 달이 낫습니다. 그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통계가 또 깨질 것 같은 거지. 11월 달 보니까는. 그러면 통계 깨졌으니까 12월 달이 좋아지겠다. 이거 뭡니까?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희망 고문이 언제 있었냐면 작년에도 그랬었어요. 결국은 그 희망 고문이 좋아지는 시기는 올해 1월 3일입니다. 외국인 사고 나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매크로를 다루고 종목들을 다루고 있는데 막상 지금 너무 아쉬운 거죠. 이렇게 지금 미국장이 좋았고 그랬는데 막상 국장은 왜 그러지? 실적 그 한 종목, 물론 상징성이 있는 한 종목이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시총이 한 5, 6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나머지 대부분 종목들을 그리 크게 무너뜨리고 시장 기초 체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인가? 라고 했을 때 너무 아쉬운 거죠. 이럴 때 거래대금을 봐야 되는데 10조, 11조 정도 나왔는데 그 전에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그 신용 잔고도 17조 초반대 정도 되니까는 일단은 조금 저는 이 반전시킬 만한 트리거가 아까 박정원 팀장 말씀 중에 힌트가 있었다고 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바뀌길. 오늘 좀 기분 나쁘고 이런 시장은 오늘로서 끝나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오늘로서 좀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기대했던 공매도 세력들의 이 슈커버링이 왜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좀 더 남아 있느냐? 아니면은 뭐 이제 완전히 이 이벤트는 끝이 난 거냐?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를 정확히 예측하기라는 다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통상 외국인이라고 하나의 세력으로 우리가 좀 총칭해서 보지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래소에서 나오는 좀 주간 단위 리포트들을 보면 외국인들도 굉장히 좀 세분화돼서 사실 분석을 좀 해놓은 게 있거든요. 뭐 네. 유럽 계자금, 중동 계자금, 미국 계자금 뭐 이렇게 해놓게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모두 아마 다를 거예요. 결들은 다를 겁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뭐 사실 공매도를 금지시켰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한 번에 다 사겠거니라고 했지만 그게 하루 만에 사실 깨져버렸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변동성 공매 우리가 사실 걱정했던 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변동성은 더 키운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다 동의를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네. 변동성은 커질 거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하루 천하로 끝나버리고 변동성이 커지는 것만 지금 요것만 사실 맞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 계속 수급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도 외국인들이 거의 뭐 시장에는 거의 개입 안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순매수를 또 보여줬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 뭐 이쪽도 사실 공매도를 못 치는 건 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섹터 대비 분명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뭐 아주 약보이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는 지금 추세를 새롭게 형성하는 구간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은 이런 큰 주식들의 추세들은 외국인들이 만든다라고 할 때 앞으로도 사실 뭐 오늘 뭐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들도 유탄을 또 맞았고 이게 유탄인 줄 알았는데 장 마감하고 나서 다른 종목들의 그 이제 실적들을 쫙 봤더니 유탄이 아니고 제대로 맞은 거 맞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 실적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섹터가 여기서 H밴과 특히나 H밴과 관련된 내년에 기대를 하고 있는 이쪽 섹터가 내년에 주도주를 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일단 지금은 시장이 워낙에 그런 외부 이벤트라던가 실적들의 모멘텀들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장이 조금은 어느 정도 변동성도 줄어들고 정상화됐을 때 과연 반도체 섹터들이 다시 주도주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느냐, 또는 지금 약간 소외되어 있는 2차 전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2016년 같은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좀 두고 지금 무엇 하나 사실 다 시계 제로라고 보거든요. 네. 네, 일단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을 짜 나가시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을 떠나가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하고 있으면 사실 바로 급반등, 예를 들어서 간밤에 또 어떤 좋은 수익들 급반등이 나왔을 때 바로 따라가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던 일단은 살아남자랑 떠나지 말자 두 개를 계속 지키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켜야 반도체 소부장들은 좀 이따가 좀 신랄하게 네.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공매도 잔여 물량이 좀 많은 종목들을 지금도 계속 좀 눈여겨보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난주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긴 한데 생각을 해보죠. 월요일 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그 공매도 금지가 기습적으로 나오면서 그날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의 상위 종목이 소팅이 돼가지고 이 종목들을 매매해보자라는 일종의 시장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는 비단 2차 전지뿐만 있는 게 아니고 호텔신라라든지 롯데관광개발 같은 리오프닝 관련 주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소부장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특히 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강하게 떴어요. 그게 월요일 날의 일이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됐냐면은 우리가 상장 그 전체 시총 대비해서 비율로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금융투자협회 그 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우리가 공매도 통계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유통 그 대주주 비율을 뺀 거를 뭐라 그러면 유통 주식수라 그러죠.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들을 다루 소칭이 또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네.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물량만 가지고 내가 공매도가 얼만큼 들어가는지를 진행한 거니까 좀 더 유의미한 거긴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것들이 2차 전지도 많이 나왔고 소부장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기존에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시냐면 그런데 월, 화 이후에 정확하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오후 이후에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말씀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움직여서 그렇거든요. 지금은 시장이 오늘은 지금 저희가 할 말이 별로 없을 정도로 시장이 너무 재미없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뭔가 워킹할 수 있는 시장의 교집합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집합이 그 전까지 없었었고 공매도 한시적 금지랑이 나오자마자 이거는 너무 심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의 거리들이 생겼던 거예요. 매매의 그 교집합들이. 그런데 그것들이 또 이틀 정도 후에 안 움직여 버리니까는 또 지금 이 시장이 좀 이렇게 지속되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섹터 안에 어떤 종목들이 그러니까는 공매도 상위가 어떤 종목들은 우리가 스터디를 해놓고요. 네. 그 섹터가 움직일 때 그걸 위주로 매매하는 거는 아직까지 그 아이디어는 유효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섹터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들고 있는 거는요. 왜 안 왜 공매도가 높았겠습니까? 그 종목이 성장성 일정의 훼손이 되었거나 혹은 오버행 이슈라든지 기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늘어났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가 전반적으로 돌고 그 종목들이 오를 때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한정시켜서 좀 약간 마이크로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시장이 조금은 좀 지난주보다 어려워졌다고 판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쪽은 외국인들이 좀 대형주 쪽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던데 왜 들어온 거예요?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은? 일단 외국인들 이유는 아무리 오늘 전체 시장에서 3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네. 하이닉스를 589억 정도, 삼성전자를 230억 정도. 그러면은 평균적으로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삼성전자 더 많이 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이닉스 더 많이 샀다는 얘기는 아마도 실적 가치성 그리고 HBM 같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에 들어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가시적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지금은 그러더라도 우리가 미국장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120선 넘어서 이제 모양을 안착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있으면 애플을
시총을 넘어설 것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가는 이유도 그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은 AI 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부장 작은 종목들을 사는 것보다는 그러더라도 코리아 안에서는 큰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HBM이 10%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하이닉스를 보지 않나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매도 쇼 커버링 이슈 마무리되면은 하이닉스가 갈 거다라고 황 팀장님이 정확히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그 시기가 되게 빨리 오긴 했지만 잘 맞았어요. 굉장히. 지금 그런가요? 아 근데 이게 뭐 지금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사실 항상 신고가 종목들 위주로 사실 구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해선 저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 왜냐하면 그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케이스들이 많았었고 반대로라고 하면 올라가는 주식들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특히나 한국 주식시장은 그런 경향들이 조금 그 약간 극단적인 방향성들이 좀 극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하이닉스 이야기를 꺼내주셨으니까 박현선 차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지금 시총 2위 자리를 두고 지금 계속 치열합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96조가 조금 안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97조가 조금 넘습니다. 한 1.3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늘 아침 때까지만 해도 또 하이닉스가 잠깐 2위 자리를 계속 갔다가 네, 시총 또 2위. 예, 시총 2위 갔다가 결국은 또 종가 무렵에는 LG 엔솔이 조금 올라오고 하이닉스가 좀 내려오면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로 마무리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항상 2위하고 5위 자리를 두고 그 다음 해 또는 이제 그 해에 이제 그 주도 섹터들이 결정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1위는 어차피 넘사벽이고 네. 어차피 넘을 수가 없고 그러면 2위가 지금 하이닉스냐 LG 엔솔이냐 사이고 4위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네. 네, 그걸 빼고 그러면 5위 싸움인데 지금 5위가 지금 삼바 포스코홀딩스까지 지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원래 지금 현대차냐 삼성바이오로직스냐 포스코홀딩스냐 세 개를 자리가 놓고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2위 자리 놓고만 보면 지금 일단은 하이닉스는 우상향이고요. 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뭐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지금 추세가 좋은 거는 일단 하이닉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뭐 이제 MS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생성형 이제 AI와 관련된 이슈들이 작년 말 올 초에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테마성으로 사실 좀 불었습니다. 테마성으로 불었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무슨 또 AI와 관련된 서버에 본격적인 투자와 증설이 나오는 게 내년이라고 보면 결국은 뭐 MS, 메타 뭐 이런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조금 서버를 늘려가는 데 있어서 HBM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당장은 하이닉스가 언제까지 독과점의 위치를 누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까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장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 내년이 지나고 나서 내후년까지는 뭐 내년 후년중 가서 뭐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많이 치고 올라오던가 또는 제3의 업체가 또 치고 들어와서 HBM 시장 파일을 조금 잠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리포트 뭐 제가 뭐 증거사 직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봐도 아 내년에는 숫자 보이는 게 반도체 특히나 그 부분에서도 HBM이다. 그러면 실적의 변동성이 큰 장비나 소재주보다는 일단은 대형주 2016년과 비슷하게 그냥 일단은 큰 거 사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밖에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이제 박현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뭐 하이닉스를 왜 외국인들이 살까에 대한 뭐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일단 좀 무겁더라도 사실 저도 모바일로 하이닉스 잘 검색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모바일로 하이닉스를 검색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일단은 내년에는 하이닉스와 또 하이닉스 친구들 네,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좀 추격이 진짜 엄청나다는 네. 건데 우리 황 팀장님 말씀처럼 삼성전자 지금 내년에 HBM 뭐 공급 용량을 2.5배 이상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HBM3를 건너뛰고 HBM3E로 네. 바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추격을 해오고 있는데 네. 그렇더라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가 네. 주도를 하게 될 거다. 네. 1위가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HBM 쪽으로요. 네. 그건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턴키 강정으로 지금 그렇죠. 준비 중이기 때문에 바로 뒤엎기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 뉴스 보시더라도 하이닉스양 HBM3 자체가 5천만 원인데 품귀 현상 나왔다고
그거 자체는 내년, 그러니까 24년도까지는 아예 물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기존 수주, 그러니까 중간에 아마도 하이닉스가 정말로 크리티컬한 결함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아마 이 정도 지배를 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차이를 조금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이게 지금 DDR5랑 HBM 경쟁력 약화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네. 하이닉스는 DDR5도 지금 들어가고 HBM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가 좋아요? 라고 많이 저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성향 차이라고 좀 보거든요. 정말 한 삼성전자도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조금 천천히. 그런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1위기 때문에 코리아 증시와 궤를 같이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크다고 보고요. 좀 아까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것도 일종의 삼성전자의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상대적으로 반도체에서 베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삼성전자가 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차이를 좀 보시면서 좀 매매를 임하신다면은 조금 설명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형주들이 잘 나가는 반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엔 좀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3분기 매출이 312억 원, 영업이익이 29억 원이에요. 시가총액 5조 원이 넘는데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옥석 가리기를 조금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사실 한미반도체가 올해 사실 많이 올랐고, 네. 한미반도체는 또 MSCI 지수 편입도 됐었고,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별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딱 이쪽만 올랐었거든요. 지난주 네. 금요일 날 내내 HBM 관련된 섹터들만 올랐었는데 장 마감하고는 딱 이쪽과 관련된 섹터들만 많이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월요일 날 둘이 눈치 싸움을 엄청 하겠구나 했는데 결국은 한국 증시답게 조금 오늘 다 좀 약간 쏠림 현상들이 좀 매도로 많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하고 나온 실적 발표를 한 반도체 기업들 보니까 예상치 대비들보다 일단은 다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ISC도 그렇고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다 지금 좋게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과연 주식시장 자체가 반도체를 바라봤을 때 이제 3분기까지는 뭐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텐데 이제 좀 반등이 나올 텐데 내년에 실적을 보고 갈 것인지 네. 아니면 하이닉스 그냥 모르겠다, 장비 모르겠다, 그냥 대형주로 가자라고 하면 분명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쏠릴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아마 고민하는 시즌일 거고요. 지금 몇몇 종목들은 추세를 이탈하려고 하는 종목들도 좀 있고 몇몇 네. 종목들은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소위 말하는 추세 이탈한 종목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설사 우리가 팔고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면 다시 따라잡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솔직히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인데 네. 여기서 더 치고 가면 이세전지가 작년 말쯤에 한번 쉬었다가 올 초부터 다시 달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듣는 분 입장에서는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요거를 이제 추세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는 어차피 주식을 맞출 수 없다. 주가가 실적대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리스크 관리가 하실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증시 지난주부터 정말 주식시장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수급대로 무조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해외 시장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 수급이 뭐 외국인이 산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닌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기준점이 지금 다 애매모호한 시장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보여주는 가격이 답이다라는 전제 조건, 이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다라고 하면 결국 올라가는 주식이 결국 시장에서 좋게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게 아닌 주식들은 좀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하고 올라가는 주식 쪽에 더 집중을 하시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더 듭니다. 우리 시청자 디즈니님이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오늘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 77,000원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권사들이. 네. 이렇게 지금 29억 원밖에 안 나오는데 77,000원 제시가 이게 합당한 뭐가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냐? 일단 오늘 제 기억으로 제가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오전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오늘 한미반도체에 대한 의견이 2개 나왔습니다. 네. 2개 나왔고 두 개의 증권사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한 증권사가 77,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를 올린 논리는 다 좋습니다. TC본더의 가격 상승 가능성,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공급 물량 확대, 그리고 나머지의 레퍼런스 바탕으로 한 고객사 확대 가능성인데 여기서 주는 멀티플이죠. 우리가 예상한 EPS, 우리가 목표 주가를 예상 가능한 EPS 곱하기 우리가 줄 수 있는 멀티플을 곱해서 목표 주가가 나오는데 멀티플 몇 개수를 좀 늘렸어요. 50배 조금 늘렸어요. 그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아까 TC본더 가격 이런 부분이죠. 일단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오늘은 그 목표 주가 올린 거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빠졌겠죠. 네. 그렇죠. 이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낸 회사의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 투자자분도 한 번은 읽어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읽어봤더니 TC본더 이거 가격 안 좋아, 가격 안 올라 이러면은 그 멀티플 50배 주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이럴 때 한 번씩은 그 논리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2번째,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3분기, 4분기 매해 실적 발표 시즌을 겪으면서 제가 듣는 느낌은 뭐냐면은 너무 그 우리가 아는 컨센서스라 그러죠. 뭐 그 컨센이 너무 중구난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끔 많이 틀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웬만한 국내 증권사가 다 커버를 합니다. 아마 24개, 30개 정도 증권사가 다 커버를 할 텐데 막상 우리가 좋아하는 소부장류들의 커버는요 몇 개 안 되거든요. 심지어 한 개 증권사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를 좋아하는 몇 종목들이 있는데 그냥 뭐 증권사 한 군데에서 한 애널리스트만 의견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종목들을 소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의견 준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그 종목. 그러면은 한 명의 능력 이게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통계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많은 포션이 있어야지 그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야지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막상 우리 한계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거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하실 필요가 하시지 말고 물론 화도 나죠. 주가 빠졌으니까. 그렇지만은 원래 소부장 종목 다른 종목들 똑같습니다. 다른 2차전 종목들 장비주들 커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근에 시장 반응이 뭐냐면은 너무 빨리 돌아다니는 겁니다. 무슨 빨리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예를 들어서 기존 컨셉만 알고 있다가 발표할 때마다 그거를 빨리 그것만 쏴주는 텔레그램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열어보지 않은 채 얘는 컨셉 미스 매도 그래서 바로 매도하는 왜냐면은 일부 트레이더들은 그것만 보고 매매하는 트레이더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까지 빠지는 날은 참여하는 수가 굉장히 적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수보다 매도가 많은 거고 그러면 막상 내용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뭔가 했었던 과거의 메커니즘보다 지금은 그냥 빠른 메커니즘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저도 그렇게 이게 지금 옳다 안 옳다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 팀장 얘기한 것처럼 이것 또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식으로 더 종목이 더 빠르게 내가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지 그걸 찾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약간 목소리가 높아서 죄송한데 일단 더 높이셔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더 높여서 네. 지금 오늘 지금 13일이죠. 15일까지 원칙적으로 한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몇백 개 이상의 꽤 많은 회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이오테크닉스 뭐 몇 개 얘기하셨을 텐데 지금 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대도 안 했습니다. 막상 올라갈 땐 기대 안 해요. 왜요? 디레모팡 돈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장비사들 캐펙 투자 안 들어갑니다. 지금 원래 내년 걸로 보고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당장 3분기가 컨셉 미스로 삐끗했다고 10%씩 빠진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웃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지금 시장이 저희 전문가들도 저희 증권사 현업인 직원들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변동이 큰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도 이런 시즌이 지나가게 되면 또 다시 우리가
내용을 보고 모멘텀을 보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는 그 시장의 결을 좀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약간 고금리 시기라서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기업들한테 좀 박한 경향이 있나 봐요. 그렇죠.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여기 반도체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지금 뭐 미국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조금만 이제 컨센서스 미스를 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시장에서 좀 때리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에 대한 신뢰가 외신으로 통해서 사실 많이 전파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언론사에서 많이 언급을 모르겠습니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미국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나 지금 한국이 공매도 금지를 했다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저기 깜짝 놀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인 어떤 매수세나 어떤 수급에 있어서 유동성의 문제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이제 실적까지 좀 안 좋게 되면은 좀 차가워지는 시장에 좀 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팹리스 업체 파두가 사실은 관심들이 더 많잖아요. 지난주에 충격을 워낙 크게 줬기 때문에 매출이 3억밖에 안 돼가지고요.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반도체 혹한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을 뿐이지 상장 과정에서 뭐 부정적인 의도나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냥 시장이 보여주는 가격만 사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하셨던 대로 뭐 사실 주말간에 이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사실 많이 돌았습니다. 상장과 관련돼서 뭐 네. 상장을 뭐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다. 뭐 그거는 뭐 거기까지 그냥 썰로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본다라는 거 그거 하나 그냥 팩트로만. 괜찮은 기업은 맞아요? 저는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상장하고 나서 사실 저는 한 달까지는 사실 매매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상 자체가 안 됩니다. 예상 자체도 안 되고 뭐 파두나 최근에 상장한 뭐 큰 대어들은 사실 보호 예수가 3개월짜리가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상장하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주도 사실 락업이 6개월까지 걸려 있어서 뭐 조금 약간 덜하기는 한데 특히 신규 상장 주식들은 뭐 정말 장기 투자라 하더라도 조금 저는 일단은 지양하고 하는 편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여기가 네. 2분기에도 매출이 5,900만 원밖에 안 됐다고. 네. 어떻게 상장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미스테리예요. 아마 이제 기술 특례 상장으로 했다고 하고요. 네. 그 중간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캐치를 해야 되죠. 저희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상장 직전까지 상장하기 전까지는 비상장일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회사에 직접 탐방을 한다라든지 그런데 탐방을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저희가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장 주선 과정에서 좀 더 제대로 필터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주관사라고 얘기를 하죠. 주관사의 역할을 네. 조금 더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신뢰입니다, 신뢰. 이게 나중에 하이닉스양 물량이 이제 내년에 들어온다에 대한 4분기부터 조금씩은 들어오고 내년 본격화 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매출의 가이던스가 2024년에서 5년도까지 3천억까지 매출액을 늘린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기술통례 상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는 메타 실적이 다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처음 시동을 걸었는데 그게 안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기사가 나와서부터 발단이 됐거든요. 장중에 이제 보고 있는데 막상 실적 딱 넣고 안 좋다라고 했는데 기사에서 이제 IR 담당자 연락이 안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연락이 안 되지? 이부터 뭡니까 이게? 그건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신뢰거든요. 시장에서는 지금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시장이 어려웠는데 얘도 이래? 이 종목도 이러면 왜냐하면 그 전까지 파드를 보는 시선은 SSD 컨트롤러라고 그래가지고 AI 시대에 들어있는 충분히 필수품 그리고 기존에 잘 만든다 그리고 AMD랑 비교가 됐었다 다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태까지 믿음이 한순간에 매출도 없고 하이닉스양도 없어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바로 오후에라도 회사에서 좀 뭔가의 그 IR 행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이거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최근에 요즘 바이오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IR을 하고 있거든요. 의료 AI 이런 것들. 맞습니다. 네. 그게 저는요 이게 그 회사가 성공하는 거 안 하고 이걸 빼요. 왜냐면 그건 나중에 미래의 일이니까. 근데 그거는 적어도 주주를 바라보는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잘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조금 그런 적극적인 뭔가 회사의 액션이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아쉬웠고 그날 하한가 그 다음날 20%까지 빠졌고 오늘 거의
반등도 아닌 반등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부터 주가의 역할은 그걸 겁니다. 회사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네. 하이닉스 물량 매출이 된 부분을 제대로 공시를 하고 우리가 시장과 호흡하느냐가 핵심 변수일 것 같습니다. 지금 IPO 논란에 금감원에서 파두 실적 점검에 들어간다. 그래서 파두 시간에 하한가 난다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네. 한미반도체와 파두가 있습니다. 네. 이거 매수가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한미반도체도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일단 저는 조금 확인을 해보고 매수를 하자는 주의긴 하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 시즌이 곧 끝납니다. 곧 끝나면은 모멘텀으로 돌아오는 시즌이 소위 내러티브 스토리거든요. 시즌이 한 1, 2주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올라간다면 추세가 돌릴 겁니다. 저는 추세를 돌리는 거 보고 시장 반응을 확인해보고 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에 성장주 대여들이 굉장히 많이 좀 상장을 했었잖아요. IPO 상장. 근데 보면은 시총 막 조단위 이런 것들인데 비슷하게 실적이 나올 법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보이고요. 네. 이게 좀 어떻게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 봐야 되나?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이런 사실 뭐 종목들?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시장이 좋고 유동성이 이게 상장 시기와 연관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따상상도 나왔었고 지금 상장하는 기업들은 거품 논란이 있고 사실 다를 바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시장 상황이 보여주는 돈의 흐름, 시장이 인정해주는 기업의 어느 정도의 가치 뭐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심리가 가장 또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게 높은 성장성 보여주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은 썩 그렇게 만족할 만한 흐름도 아니고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 이후 직후 고점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반등 다음 반등이 나왔고 파두도 사실 조금 그런 이제 뉘앙스로 좀 흘러가고 있고 최근 올해 상반기에 상장했던 기업들을 보면 사실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써내는 기업들이 사실 많이는 없습니다. 예, 결국은 수급의 논리하고 이제 부침들 겪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살아남으면 분명히 최초에 상장했을 때 당시에 이제 뭐 그 기업이 보여줬던 비전들대로 분명히 또 가는 길이 또 올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이 기업이 보여준 가치나 비전 이런 것들보다는 워낙에 심리적인 영향이 조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도 단기 매매만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죠? 네, 이번 주. 그 전에도 많고요. 네. 그런가요? 그래서 이번 주 사실 상장하는데 사실 관심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 많으시고 사실 좀 약간 기관 수요에서 조금 경쟁이 생각보다 저조했다. 예, 수요 예측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코스닥 시장이든 뭐 이런 주식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사실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의 운명을 가를 변수가 미국에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 나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요. 얼마가 나와야 잘 나온 거예요? 뭐 적게 나올수록 좋겠죠. 적게 나올수록. 예. 근데 지금 뭐 시장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뭐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3.1. 예. 그리고 지금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난 이제 9월과 동일하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이번 자체가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좀 낮춰서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10월달 시작해가지고 유가의 가격을 보게 되면 WTI 기준으로 88불이었습니다. 근데 10월 이제 30일달 됐을 때는 이제 80불이었습니다. 네. 예, 지금 보게 되면 이제 76불, 77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에너지와 식료품을 이제 빼게 되면 이제 코어 CPI 자체는 전월과 이제 거의 동일한 그런 이제 상승폭을 좀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스티키한 그러한 코어 CPI를 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에너지 가격을 포함하게 되면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해석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지난 9월에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아마 있으시겠지만 쉘터 부분에서 사실 많이 빠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네. 쉘터가 CPI를 좀 끈적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지목이 됐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아마 쉘터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지금 지난주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상보다 CPI가 높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높게 나올 가능성은 사실
지금 조금 확률은 좀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유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전월 대비해서 높게 상승하는 부분은 아마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만약에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좀 끈적하게 내려가고 잘 안 내려가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고금리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월가에서 안 좋은 어떤 포캐스트, 그러니까 뭐 예상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이슈가 주말 사이에 있었잖아요. 예, 여기에 지금 매파 파월 음.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미 국채 금리 지금 4.6% 예. 10년물 금리 올라와 있는데 무디스가 움직였다는 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디스가 이제 신용등급 강등을 하게 되면은 뭐 시장 여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 이제 피치만큼의 어떤 그런 큰 변동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과거 이제 셧다운과 또는 이제 무디스의 어떤 국가 신용등급 전망에 따른 어떤 S&P 500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또 요동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셧다운 이슈 17일에 뭐 결론 나는 거 그렇죠. 셧다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20번의 셧다운 기간이 있었어요. 물론 그 셧다운이 진행된 기간은 뭐 20일에서 짧게는 3일까지 또는 1일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었는데 예. 이번 45일의 어떤 연장선상이 이제 17일 날 이제 마감이 되고 뭐 일각에서는 지금 이 연장을 조금 더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어떤 셧다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S&P 500이 정말 그러면 크게 많이 빠졌었냐 했을 때 과거 20번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3번은 빠졌고요. 네. 17번은 셧다운이 이제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악재의 어떤 해소로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줬기 때문에 이런 셧다운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어떤 우리가 뭐 매도를 해야 되고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느긋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셧다운 이후에 아마 신용평가사에서 만약에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무디스에서 네. 트리플 A는 유지를 시켰잖아요. AAA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 기억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 우리가 아마 정말 힘들었던 시기일 거예요. 2011년도 8월 달에 AAA에서 AA, AA 플러스로. 그러니까 등급 자체를 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AA를 유지를 시키고 기존 그 유지 안에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네. 강등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무디스에서 얘기하는 거가 향후 30일에서 90일 사이에 미국 부채를 재평가해서 신용등급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아마도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 시작해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는 부분이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A 플러스로 내려가게 되는 시기는 지금보다는 우리가 그 셧다운 시기를 지나서 아마 잘 돼야 되겠죠. 그 시기에 한 번 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는 3대 평가사들 피치, S&P, 무디스 셋 다 AA 플러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조금 후의 일이라서 좀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까 CPI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발표하는 게 YOY 기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YOY 기준으로 가솔린은 유가가 내려간 거 우리 확인했는데 중고차 가격도 마이너스 4%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네. 보험료 같은 경우도 업체에서 이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CPI가 시장에서 부담을 가질 수준까지는 아닌 거라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부분으로 지표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은 셧다운, 그거보다는 중간에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이걸 좀 시장에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셧다운에 대해서 이번에 뭐 부정적 전망으로 이제 강등을 좀 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신용등급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등급 재평가가 일어나는 뭐 부정적 관찰 대상 지정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어떤 부채나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셧다운의 가능성을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무디스의 어떤 의견이 또 추가적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변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미국장을 왜 계속 오르는 거예요, 대체?
사실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실적이 많은 부분을 좀 상쇄했다고 보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크게 이제 올라와서 네. 지금의 이 약간의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어떤 빅테크 실적이 어느 정도 견인이 될까라는 거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해내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 지수가 이제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11월, 12월이 또 소비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CPI도 어느 정도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 고용 시장, 또 소비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둔화, 그러니까 쿨링 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자체는 지금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지민님께서 미국 경기 침체 전에 마지막 불꽃 같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가능성은 항상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금리 오히려 인하가 다가오면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말했죠, 표현이 그런데 금리 인하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저는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내년 지금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는 게 내년 여름 정도거든요. 6, 7월 정도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지금은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아직은 뭐 언젠가는 하겠지만 언제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뭔가 예상도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뭔가 기대감으로 인한 플레이들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어떤 호재나 악재들이 현실화됐을 때에는 그 포지션과 반대로 움직였었던 것처럼 과거에도 보면 막상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충격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뭐라 그럴까요? 그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작년 딱 이맘때 생각을 해보면 경기 침체 온다 했는데 1월 달에 전반적으로 다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하반기에 생각보다는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하반기에 우리가 생각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뒤로 계속 밀리면서 좀 하반기 고생을 했고 딱 지금 작년 이맘때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공포가 좀 가득 찼을 때 다시 뭐 포모가 왔다 뭐 그런 류의 뉘앙스 있지만 우리 한국 시장에는 지금 시장은 오히려 좀 떠날 때가 아니라 진짜 환호할 때 떠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환호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좀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시총을 제친다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조만간 뭐 제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예. AI 하면은 원래 엔비디아가 보통 대명사로 떠올랐는데 이제는 갑자기 MS 소프트웨어 기업이 떠오르네요. 네, 이거는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벌써 이제 나왔던 얘기고, 이 부분을 또 많은 우리 미국의 또 월가에서 또 해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비교했던 게 이제 MS와 이제 알파벳, 구글의 어떤 비교였는데, 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의 어떤 AI 모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클라우드나 여러 플랫폼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기업이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와 본인이 갖고 있는 AI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 모델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흡수시키는 그러한 MS에 대한 평가가 훨씬 높게 이제 시장에서 봤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MS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네, 사상 최고가를 지금 연속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52주 신고가 정말 많이 있고요. 사상 최고가 가는 기업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시장이 지금 뭐 활기가 이제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재채기 조금 하면 예, 시총이 좀 바뀌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AI 하드웨어뿐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법한데 문제는 이게 국내 AI 기업들한테도 허용이 되는 얘기냐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챗 GPT에서 나오는 GPT-4 터보인가요? 이게 AI들을 일반인이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라면서요. 이러면 AI 기업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우리가 올 초에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언어 기반이라든지 그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했었던 미국에서 챗 GPT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는 다소 조금 거리가 있는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빠르게 올라갔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경주마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좀 알려지지 않은 거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전제가 맞다면 조금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시장은요 시세로서 발견이 되거든요.
발견된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투자에서 미리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과 지친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충분히 개발될 가능성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시장이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들 좀 답답하고 재미없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코스피가 2,300선 아래로 내려갈 무렵에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셨거나 신규 매입을 감행을 하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일정 부분 손실을 좀 만회하신 상태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부진한 시장을 기회로 삼아서 가치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